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쌤이에요.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문학 필수 개념어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째 개념어 역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역설이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 역설 알아요. 모순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역설은 모순하고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겉으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나 속의 이야기, 맥락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우리는 역설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설하면은 많이 보시는 예시가 찬란한 슬픔? 네, 이런 표현들 많이 접해 오셨을 거예요. 슬픔인데 찬란하다고? 아, 모순이네, 역설이네. 그런데 그러한 정리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겠죠. 겉으로는 모순이 된 게 맞죠. 찬란한 슬픔. 그러나 역설이라는 말까지 하시려면, 사용하실 수 있으려면 왜 그것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시는 많이 접해 보셨을 테니까 제가 조금 다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소설입니다. 실제 기출 소설 중에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형이 있어요. 옆에다가 한번 그냥 적어볼게요. 형이 있는데 출소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동생이 보고 싶어져서 동생은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요. 그런데요, 동생이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벼농사를 짓는데요, 벼를 수확해야 되는데 전부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범죄 이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형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내 동생 벼를 훔쳐? 나는 동생이 그냥 그리워서 내려왔을 뿐인데.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그래, 범인을 잡자 하고 잠복 근무를 시작합니다. 네, 범죄자였다가 지금 경찰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진짜 범인 나타난 거예요. 범인이 벼를 가지고 막 도망을 칩니다. 이놈! 하고 잡아요. 너 도대체 누구야? 왜 우리 동생 별을 훔쳤어? 하고 딱 복면을 벗기는데 웬걸? 동생입니다. 네? 선생님, 동생 벼가 사라졌잖아요. 네. 동생은 자기 자신이 수확해야 하는, 자기 자신이 길러낸 그 벼를, 자기의 벼를 훔치고 있던 거였어요. 왜 그러냐? 비료값이 더 많이 나와요. 빚이 더 많아요. 아, 한마디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확하고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벼를 훔친다라는 정말 겉으로 봤을 때 모순된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생이 형에게 하는 대사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내 벼, 내가 가져간다는데 누가 뭐래? 하면서 도망을 쳐요. 겉으로는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지만 맥락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가 될까요? 네. 조금은 흥미로운 실제 기출 작품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어요. 역설 제대로 정리합시다. 35번째로 넘어갈게요. 요약적 제시입니다. 요약적 제시는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미리 체크해두면 굉장히 좋으네요. 그러니까 요약적 제시가 나오면 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가령 조웅전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실제 평가원 고3 기출 작품인데, 이 조웅전이라는 작품을 들여다보면은 조웅이라는 사람이, 웅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엄마를 찾게 됩니다. 어머니 부인을 찾고 부인이 조웅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너에게 있었던 일들을
설화하라 라는 말을 해요. 무슨 일이 이제까지 너에게 있었던 거니? 우리 헤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조옹이 쫙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말들은 실은 굉장히 긴 몇 년간의 일이잖아요. 그 몇 년, 몇십 년간의 일을 1분 만에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압축적으로 생략하여 요약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돼야 네, 요약적 제시입니다. 그리고요, 이 정도의 요약을 하면 반드시 네, 출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미리 체크하지 않으시면 요약적 제시라는 말이 선지에 나왔을 때 요약했었나? 다시 돌아가야겠다. 어디지? 헤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요약적 제시는 나왔을 때 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36번째 풍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과서에서 중요시하는 문학 개념입니다. 선생님, 저 풍자 알아요. 네, 풍자가 뭔가요? 웃기게 표현하는 거요. 조금 부족한 게 있죠?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웃기게 표현한다? 네, 맞아요. 웃기게 표현하는, 희화화한다라고 하죠. 근데 일단은요, 풍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웃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비판이 전제돼 있습니다. 선생님, 저 그것도 알아요. 웃기게 해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돌려 까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교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웃기게 해서 비판하는 것, 그걸 우리는 희화화라고 하죠. 네, 맞아요. 희화화라고 하는 것은 해악이라고 할까요? 해악적으로 표현한 것, 해악적으로 비판하는 것, 풍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풍자는 아니에요. 풍자라고 하는 것은요, 웃기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웃기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풍자는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걸 풍자라고 해요. 즉, 돌려 까는 거죠. 그 돌려 까는 방식이 웃기게 표현함으로써 까는 것도 역시나 우회적 비판이니 풍자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우화소설. 여러분 어리실 때, 유치원생 때 이솝 우화소설 들어보셨나요? 네, 동물들 나오는 거. 동물들이 그들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의인화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실은 비판적입니다. 허세 가득한 여우를 비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공작이 되고 싶어서 온갖 깃털들을 모아가지고 네, 공작인 양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위장하는 그런 새를 비판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실은 인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한 인간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비판을 하는 걸 겁니다. 어떻게요? 우회적으로요. 따라서 우화소설이 나왔다? 마찬가지 풍자소설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도 참 좋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이게 풍자였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압축판. 압축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라고 하는 공간을 압축한 공간을 제시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작품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 많이들 들어보신 작품일 거예요. 엄석대. 선생님, 이 작품이 풍자예요? 네, 맞아요. 이 작품 풍자 소설입니다. 왜? 그 작품이 쓰여진 시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독재 시대, 군사 독재 시대 때 그 나라의 모순된 점을, 그 독재의 모순된 점을 학교라고 하는 공간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죠. 엄석대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위선적 인물이잖아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어른들, 선생님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아이들을 괴롭히다가 자기보다 강한 힘을 가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타날 때마다 위선을 하는, 위선적 행위를 하는 그런 엄석대라는 인물과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사회 압축판으로 제시함으로써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도 네,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실까요? 풍자라고 하는 게 웃기게 까는 것만이 풍자는 아니구나.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37번째,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건 강조를 하기 위해서이겠죠. 유사한 통사 구조라는 말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 이런 겁니다. 나는 너의 기쁨, 너는 나의 뭐라고 할까요? 축복. 네, 그냥 제가 해본 말이에요. 네, 그냥 갑자기 뭔가 애정소설에 나올 법한, 애정시에 나올 법한 그런 구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너의 기쁨, 너는 나의 축복. 이렇게 뭔가 구조가 유사한 것이 반복된다라 했을 때 우리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쉽네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실제 여러분이 시를 잘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 돼요.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나는 너의 기쁨, 너는 나의 축복. 제가요, 이 축복 지우고요. 네모라고 해볼게요. 이 빈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갈까요? 물론 창의적으로 나는 너의 기쁨, 너는 나의 저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 수능 교과서는 약간 교육적이고 뭔가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왜 그러나요? 네.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의미 관계도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굉장히 쉬운 예를 들었지만 실제 여러분이 낯선 시를 보셨을 때 A가 뭐뭐뭐 점점점 B가 뭐뭐뭐 점점점 이라는 구절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시를 읽으시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야? 근데 두 번째는 약간 이해가 돼. 그래, 두 번째는 약간 이해가 된다. 근데 첫 번째는 진짜 무슨 말이야? 라고 하였을 때. 근데 구조는 유사하네. 그럼 두 번째 말이랑 비슷한 말이겠지.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조가 유사하면 의미가 유사하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시를 읽는 하나의 팁으로, 방법으로 삼으실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우리 교과서 작품에서 나오는 모든 작품들의 어떤 약속입니다. 구조가 유사하면요, 의미 관계도 그만한 관련성이 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낯선 시 읽는 연습을 하실 때요.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8번째, 의식의 흐름. 제가 옆에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가장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20대 후반에 돌아가신 비운의 천재라고 불리는 문학가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에서 시작해서 부정으로 끝나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시의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내용은 잘 없기는 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작품들에서는 물론 이상의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남들이 쓰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남들이 잘 쓰지 않는 기법들, 남들이 쓰지 않는 그런 표현, 서술상의 특징들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식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수능에서, 즉 중요한 시험에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을 보실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그러나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야, 이 펜이 있는 거예요. 파란색이네. 아, 오늘 하늘 진짜 파랗던데. 요즘은 미세먼지도 없어. 아, 근데 내가 저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고생했었는데 알러지 있잖아. 아, 근데 나 새우 알러지도 있는데. 근데 새우가 진짜 맛은 좋기는 해. 아, 새우 알러지 조금만 나았으면은 많이 먹을 텐데. 아, 근데 내가 요즘에 막 먹다 보니까 살이 좀 쪄가지고 고민이야. 아, 근데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아무 말 하고 있죠. 약간. 근데 그것이 연쇄적으로 그러나 아주 깊은 연관성은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의식이 둥둥 떠다니고 있죠. 아, 그럴 때 우리는 의식의 흐름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의식의 흐름이 쓰이지 않겠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 그리고 기출 작품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의식의 흐름, 기법 중 하나가 대표 작품 중 하나가 이상의 날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이 작품을 접하게 되신다면 별로 길지 않거든요. 도서관에 가시면 다 있어요. 여러분 학교 도서관, 주변 지역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한 번쯤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1시간 딱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 영상을 마지막으로 우리 문학 개념을 전부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강의를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계약하기 전에 개념어 다 끝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문학 개념어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는 누가 뭐래도 이쪽 파트만큼은 제일 내가 자신 있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